근데 암은 어떠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PCR을 해서 뭐 유전자가 뭐 5개가 돌연변이가 됐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 돌연변이 찾아봐야 전부 5개 안쪽일 거예요. 거의 한두 개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유전자가 거기 뭐 이게 뭐 하여간 우리가 찾으니까 그것도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좀 변했다고 다 죽여버리면 다 자가면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문제잖아요. 조금 변했다고 다 죽여버리면 자가면역이 생기고 그 놔두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하는 애들도 죽을 맛이지. 도대체 그러면 어디까지 변해야지 내가 얘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흑색점처럼 차이가 돌연변이가 많아가지고 차이가 나면 차라리 해결이 편해요. 면역 시스템도 이걸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 근데 차이가 없으면, 차이가 적으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자가면역을 생기게 할 수도 없고 암을 죽일 수도 없고 이런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쉽게 말하면 암에 걸리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북이가 진짜 100년 이렇게 지나면 거북이도 암이 걸린대요. 거북이도. 근데 거기는 본래 평균이 좀 기니까 어쨌든 좀 늦게 생기는 거고 우린 35세 넘으면 암이 생기게끔 돼 있던 구조라 내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고령화면은 도대체 우리가 뭐 65세가 고령화라고 하지만 진화론적인 고령화는 35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우리 몸은 35세에 맞춰져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 그러면 지금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어떤 변화를 줘서 우리의 생명이 고령화가 고령화가 된 거거든요. 하여간 이제 이것에 관한 내용도 뭐 이야기하자면 좀 뭐 진화론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좀 이야기가 길어지겠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역 치료를 그래서 할 때 제가 뭐 셀레늄도 이야기하고 뭐 온열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한 것 하나하나가 이제 뭐 좀 깊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겠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이야기, 내가 오늘은 장면역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모든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면역 시스템의 일부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도대체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게 이게 뭐 유산균이 좋다. 도대체 뭐 유산균이 좋으니까 도대체 어쩌란 이야기야? 뭐 당장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유산균 하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면역 치료가 뭐 카터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요즘에 면역 치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2013년도 이후에 그게 딱 10년 됐어요. 면역 치료라는 게 우리 의료계에서 인정이 된 게. 그러면 면역 치료라는 것은 옛날에는 없었냐? 1980년대부터 면역 치료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 수련받고 있었는데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내가 아는 친척이 위암에 걸렸는데 2기였는데 2년 만에 사망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2년 만에 위암이 사망하던 시절이에요. 1987년도.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면 면역 치료를 하자.
해서 면역 치료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면역 치료에 대해서 그때 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면역 시스템을 좀 활성화시켜주면 암을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면역 세포들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그 물질이에요. 사이토카인 넣어주면 우리 있는 면역 세포들이 막 일을 잘해서 암을 좀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1980년대, 1990년대 그 이야기, 그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행을 했어요.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이것이 가서 면역세포가 가서 암을 잡을 것 같은데 다 실패했어요. 하나 성공한 게 뭐냐면 고용량 인터리킨 2를 주면 그래도 좀 뭔가 반응이 있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작용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열 치료도 그때 나왔어요. 온열 치료가 나왔는데 그때는 전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신을 하면 이게 암 잡다가 사람 잡겠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10년 동안 그렇게 실패를 드립도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나왔냐면 세포치료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만든 거예요. 세포치료도. 그러면 로젠버그 박사라는 사람이 세포치료의 원조인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걸 세포를 밖에서 빼서 사이토카인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해서 넣어주면 암을 좀 잡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녹십자에서는 이뮨셀이에요. 그게 1990년대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2000년에 녹십자에서 그걸 임상을 해서 지금 팔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방법이 암을 잡을 것 같았는데 잘 못 잡았어요. 도대체 왜 안 듣냐를 생각한 거 아니에요. 왜 안 듣냐. 도대체 이거 이론적으로는 잡아야 되는데 왜 못 잡냐. 그게 뭘 알게 됐냐면 이제 우리 이렇게 보면 종양 미세 환경이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을 거예요. 종양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듣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종양이 있으면 그냥 교모세포종으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종양이 있어요. 교모세포종 우리가 수술을 해서 종양 덩어리를 뺐어. 그러면 거기에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실제적으로 종양세포가 제일 많을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종양세포는 20-30%밖에 안 돼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마크로파지라는 면역세포예요. 그 마크로파지가 얘를 키우는 거예요. 그 마크로파지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주는 애가 없으면 종양은 자랄 수가 없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 몇십억 개 이렇게 넣어줘봐야 꽝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만들어진 게 키트로다예요. 이것들이 차지한 것뿐만 아니고 암을 죽이는 애를 또 죽이더라 이거야. 종양이 오는 애들이. 그게 PD-1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램드 데스. 죽어라. 폭탄이야. 그 폭탄을 안 만들어가지고 T나 NK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폭탄을 던져요. 그래서 자기를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애를 거꾸로 죽이는 거야. 그리고 그 암을 키우는 마크로파지는 엄청나게 숫자를 늘려가지고 암이라는 것을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암 조직을. 그러니까 이제 걔들이 이제 말썽을 피워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폭탄을 좀 없애면 폭탄 제거반을 좀 만들면 되지 않겠냐? 말고 만든 게
항체로 그걸 만든 게 키토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 폭탄 제거용인 그 항체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없어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면역세포가 가서 잘 일을 하면 암도 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암도 없어져. 부작용이 뭐겠어요? 부작용은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너무 이게 이제 죽이는 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아무나 죽이면 자가면역 질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 보통 그 케미칼 항암제는 뭐 위장장애가 있고 이건데 키토르다 같은 그런 면역 항암제의 부작용은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하여간 상황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금 면역 치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키토르단 사실 듣는 사람이 또 흑색종이라고 해도 다 100% 듣는 게 아니고 20, 30%밖에 안 들어요. 흑색종은 좀 더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20, 30%밖에 안 듣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 외에도 이게 자기들 암세포가 자기를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존 모드를 만드는데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면역 치료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복잡하긴 해요. 복잡한데 그러니까 잘 써야지. 칼 같은 거니까. 칼로 나를 해치지 않으면서 남은 어쨌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양날의 칼이란 말이 진짜 잘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칼의 양날이잖아요. 하나는 자가면역 질환, 하나는 암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정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것을 잘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검수를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해야 칼을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검술이 가장 우리한테 유리할 것인가를 지금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쓰면 이건 제가 봐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검수를 잘 배워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배워야죠. 그래서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당장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훨씬 좋은 검을 만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검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유산균이 도대체 내 중요한 연관이 있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장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도대체 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가 장을 보면 이렇게 장을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장벽 구성을 하고 있는 장세포가 있을 거고, 여기 점막이 중요하거든요. 이 점막이 중요해서 그런 점막을 만드는 배상세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들은 또 호르몬을 분비해요. 요즘에 비만하면 GLP-1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싹센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싹센다 GLP-1 뭐 비만해서 그걸 먹으면 좋아진다 하는 게 있죠. 그 GLP-1을 얘가 만드는 거예요. 호르몬을 만드는 애죠. 그 다음에
파네세포라 그래서 얘는 또 자기 병원균 같은 거 오면 또 죽여야 되니까 그런 걸 또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얘는 기생충 없애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장에는 장이 기능을 하게끔 이런 여러 가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선 그 다음에 밑에는 당연히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장에 면역세포.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장에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은 자율신경이라고, 심장이 박동하는 것, 숨 쉬는 것,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에서 이렇게 자율신경이 가서 이렇게 신경이 촘촘히 박혀가지고 장의 운동을 조절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이 예민해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여간 그 다음에 또 장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소위 장에 미생물이 있어요. 근데 장에 미생물은 도대체 얼마나 있냐? 한 1000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고, 숫자로는 100조 개가 있다고 그러고, 보통 2kg 이상은 다 있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그 공생하고 있는 거예요. 공생. 우리는 공생하는 거예요. 공생. 장하고. 장에 있는 박테리아하고 공생한다는 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이익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익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내용이 이렇게 그 종류는 많지만 대부분 이 박테로이드하고 콜리토세스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장이 뭐 제2의 뇌다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 면역세포가 제일 뭐 80%가 장에 있다는 것은 면역세포 중에서 B세포가 80%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B림프구, 여러분 뭐 코로나 때문에 항체 이야기 엄청나게 만드는데 그 항체를 만드는 세포예요. 근데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장애가 주로 많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 미생물이 공생을 하지만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임뮤노글로빈 A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계속 내보내요. 우리가 보면 응아의 한 3분의 1이 박테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나 많이 내보내는데 박테리아가 아직도 그렇게 있다고? 분열 속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요. 그래서 바로바로 분열을 해서 계속 공생관계를 유지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B림프구 얘가 그 B가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임뮤노글로빈 A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또 얘가 면역,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림프절이 있잖아요. 림프절이 있어서 우리가 그 염증이 있으면 림프절이 붙고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 림프절이 많아요. 그러면 이 장이 뇌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경하고 자율신경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거기는 자율신경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각신경, 하나는 뭐 운동신경. 바로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장의 신경이 뇌하고 그 바로 자율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에 있는 그 미생물이
별걸 다 만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얘들이 만든 미생물이, 비타민도 있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제일 연구가 잘 된 것은, 지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걔들이 계속 자기들 또 음식을 먹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뭔가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그런 만들어낸 애들이 어디로 가요? 내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면역 글로불을 만들어내는 그런 항체, 요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만든다는 게 다 항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세포뿐만 아니고 림프절에 있는 세포도 똑같이 다 있다. 림프절도 많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그냥 분비되는 게 아니고 얘들도 뭐 계속 뭐 여러 가지를 분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신으로 가서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몬 있잖아요. 호르몬은 뭐예요? 호르몬 봐서 호르몬은 아주 강력하잖아요. 우리가 볼이 뭐 쉽게 말하면 땅콩을 먹었는데 알러지가 생겼다. 그러면 주사 팍 놓으면 바로 풀리잖아요. 그게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작동돼서 그걸 말로 하자면 아드레날린이 그 여기에 있는 기도에 있는 세포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세포질을 통과해서 세포 핵으로 바로 들어가서 유전자를 풀어 가지고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서 걔가 세포질로 나와서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단백질이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말보다 빨라요. 이해하시겠어요? 호르몬은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하는 시간보다 작동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신경뿐만 아니고 이렇게 있는 별신경뿐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면역 시스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요즘에 뭐 비만 치료제 했어가지고 뭐 어디 나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장세포들이 뇌로 가가지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영양 관리예요. 우리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배도 고파야 되고 배도 불러야 되는데 그걸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뇌로 전달해 준다니까요. 이런 장에서 아이고 배가 고프네. 음식 좀 먹어봐.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것들이 장에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뇌가 아는 게 아니고 장에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 라고 하는 신호를 장에서 뇌로 보내서 그러면 뭐 먹을 것 좀 찾으러 다녀야 되겠네. 냉장고 문 열게 만드는 게 뇌가 하는 게 아니고 장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장매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 활성 물질, 심지어는 이게 가바 이런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수술하면 정관제 먹잖아요. 그 정관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뇌에도 작용되겠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물질들이 면역 시스템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배고프네, 배가 뭐 더 먹어라, 더 먹지 말아라, 이런
호르몬도 분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장에 거주하고 있는 애한테, 면역 시스템한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장과 뇌는 진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뇌하고 의사소통이,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사슴이 하는 일이 뭐예요?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있으면 도망가고 또 먹고, 없으면 도망가고 먹고. 우리도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몇 시간만 지나면 배고프잖아요. 또 찾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뭐 여기가 내는 여러 가지 항원들을 이렇게 전달해서 어떤 메시지를 정하노로,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B세포가 이제 형질세포로 변경돼서 이렇게 박테리아를 싸서 내보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얘들이 또 뭐 할지 모르니까 싸서 보내고, 걔들이 내는 물질들이 이렇게 그 장에 있는 면역세포한테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그림은 그냥 제가 보여드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면역세포하고 신경세포가 이렇게 얽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뇌 그림이나 마찬가지예요. 장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하고 그 면역세포는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고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뭔가가 잘못되면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우리가 뭐 그림을 하나씩 그리니까 뭐 그게 뭐 따로따로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서로 뒤엉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한 그림으로 보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들어가는 게 복잡해졌어요. 신경도 들어가지, 그 다음에 뭐 면역세포도 들어가지 우선, 그 다음 장세포도 들어가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긴 물질,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뒤엉켜 있으니까 이게 한 가지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왜 그때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해야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뭐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또 배부르다고 그냥 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의사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요즘에 하도 이게 보면은 이게 장인지 호르몬 기관인지 모를 정도로 다른 기관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복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 장이 뭐 예를 들어 위장, 뭐 담관, 이런 췌장 이런 데다가 야 이제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야 음식 들어와서 빨리 소화제 만들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시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뭐 끝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포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니까 이 복잡한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이번에 SK처럼 뭐가 좀 잘 안 되면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그 병들을 봤더니 알츠하이머 치매, 자폐, 뭐 과잉 운동 장애, 뭐 불안, 우울.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자가면역 질환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파킨슨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병리에 그런 병이 생기는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뭔가 잘못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질환하고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식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애들이 들어가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기 장 미생물하고 만들어져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 이런 것들을 연구해 봤어. 그러면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없애. 장의 미생물을 항생제를 확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배변을 제일 유명한 게 이거 보면 이게 대변 이식이거든요. 대변 이식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심지어는 암이죠. 이 사람은 암이 잘 들었어. 암 치료가 잘 돼. 그러면 그 사람 암의 대변을 암 안 듣는 사람한테 이식을 하면 암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우리가 먹는 유산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게 신경의 문제냐 호르몬 문제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치매 이런 경우 이렇게 치매에 있는 사람들의 박테리아를 이렇게 봤더니 박테리아가 좀 다르잖아요. 두 개는 주로 많으니까 다른데 요 두 개는 아까 이게 거의 80~90%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가 별것 아닌데도 병정이 된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병정이 되면 병정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1000가지 종류 중에 몇 가지인데 그게 뭔 의미가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걔들이 뭔가 물질을 잘못 만들면 이렇게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애들이 뭔가를 잘못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이렇게 박테리아가 얘가 뚫고 들어와서 하여간 물질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치매를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적어도 확실한 것은 신경이 염증을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다른 치매가 생긴다 그런데 관여한다 이런 건 알겠지만 진짜 암까지 생기게 하는데 이게 관여하느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방암하고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암세포도 죽이게 하는 기능이 확인이 된 거예요. 암세포를. 이게 연구는 대장암 연구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암 연구가 제일 많은데 심지어는 유방암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걸 잘 해주면 유방암이 훨씬 더 치료가 더 잘 되는데 도움을 주더라 했더니 이 호르몬에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물질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종양을 억제하기도 하고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런 거예요. 이게 SCFA가 뭐냐면 쇼크 체인, 이게 짧은 사슬을 갖는 지방산이라는 거예요. 지방산이 얼마나 그건 길이로 정해지거든요. 길이로 정해지는데 짧은 애들이 있었는데 그 짧은 애들을 애들이 만드는데
개들이 별일을 다 하더라 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 개들이 도대체 장세균이 도대체 뭔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우선 개들이 있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생한다 그랬잖아요. 공생한다는 것은 나한테 해로운 애를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협조해서 병원균이 콜레라 이런 애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개들이 가서 죽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애들이 이런 애들을 죽이려고 죽이는 물질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을 튼튼하게 점막이, 우리가 코 같은데 마르면 그가 뭐 터지기도 하고 막 뭐 아프잖아요. 근데 그가 축축하고 있어야, 강아지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축축해야지 건강한 강아지잖아요. 그게 점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디펜신 이런 것들이 나를 말 그대로 방어해주는 단백질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 조절하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면역 조절 물질도 만들고 신경 전달 물질도 만들고 항생제도 만들고 뭐 별거 다 해. 그러니까 얘들이 공장이야, 공장. 그래서 별 물질을 많이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또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분도 좋게 하고, 도파민 기분도, 도파민 세로토닌은 기분 좋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술 먹는 게 도파민 많이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항우울제 세로토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반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 안 생기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얘들이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얘들이 진짜 일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항미생물하고 면역 시스템을 좀. 얘들이 근데 이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암이 걸린 사람들은 우선 아까 천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유산균 뭐 드시잖아요. 유산균 그건 비피더스 바이러스니 뭐 락토바실러스니 쳤어. 근데 이렇게 종류는 많아요. 예, 이것 자체가 다 특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균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김치 아시죠? 김치 할 때 김치 냉장고가 만들어졌잖아요. 김치 냉장고하고 일반 냉장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김치 냉장고하고 일반 냉장고 차이가 뭐예요? 온도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김치 유산균이 있지만 종이 틀린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사는 애들이. 근데 0도에 가까운 0도에서 4도에서 사는 애들이 김치가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김치가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0도에서 4도야, 그게. 개들이 사는 유산균이, 김치 유산균이, 우리가 유산균 그러면 한 가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니까, 김치 유산균도.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집에서 담근 된장하고 이렇게 사먹는 된장하고 틀린지 아세요? 균이 틀리니까 그래요. 발효균이 틀려서. 막걸리는 다 뭐 똑같지 않잖아요. 마을마다 틀리잖아요. 그 마을마다 틀린 게 뭐가 틀려요? 균이 틀린 거예요.
균이. 그러니까 막걸리는 예를 들자면 막걸리 이야기 잠깐 하자면 우리 효모균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본식이야. 그리고 효모균은 굉장히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막걸리 억지로 밀가루로 막걸리 만들려고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쌀 못 먹게 하고 그럴 때 이 제품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쓴 게 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쓸 때는 걔들이 그 균의 특징은 뭐냐면 끝맛이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아스파탐인가를 써요. 그 끝맛을 없애려고. 근데 국순당에서 최근에 나온 그 막걸리를 보면 그게 없어. 왜? 균이 틀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균이 이렇게 상당히 영향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암과의 관계에서 미생물이 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제가 보일 때는 균이 비슷한 것 같은데 틀려. 그러니까 암 환자도 똑같더라고 말이에요. 암 환자도 건강한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비슷한데 안 건강한 사람은 뭔가가 틀리더라 이거지.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디스바이오시스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불균형. 대개 암 환자들은 장이 불균형되어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실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유산균에 대한 연구는 부작용에 대한 연구예요. 우선 항암하시면은 점막이 손상되시잖아요. 유산균이 있으면 점막 보호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점막 파괴 때문에 입이 헐고 위장장애가 생기고 이럴 때 우리가 준 유산균은 점막 보호 기능이 있어서 그런 부작용을 좀 줄여줄 수 있겠죠. 설사도 좀 줄여주고 심지어는 입이 한 것도 줄여주고 어쨌든 전신염증도 줄여주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서 어쨌든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암을 좀 없애는 거잖아요. 이게 암을 없앨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 이게 있어요. 내가 여러 번 하면은 도대체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비만, 당뇨가 요건 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비만, 당뇨 등의 당이 높은 시기는 암을 일으키는 확률이 더 높아요. 한 30% 정도 높거든요. 근데 이 교무세포종 생쥐한테 고혈당 음료를 줬어. 그랬더니 대사 장애가 없이 생존율이 올라가더라. 아이씨, 설탕을 먹었는데 오히려 오래 살더라 이거예요, 생쥐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설탕이 들어가서 장 미생물에 먹이잖아요. 얘들이 우리도 흡수를 하지만 장도 먹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당을 먹는 유산균이 이제 장 세균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커요. 디설포 바이브로 불가리스라는 유산균이 장내 세균이 얘는 설탕을 좋아해 가지고 커요. 그래 가지고 얘가 내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질이 항암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좀 재밌는 연구죠. 아니, 설탕물 먹었더니 암이 뭐 효과가 봤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목할 게 뭐냐면, 어쨌든 이 미생물을 잘 보충을 해주는 것이 적어도 우리 그 암을 관리하는 데는 중요하구나 라는 걸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프로바이오틱스를 우리가 먹게 되면 이렇게 여기 교모세포적은 없는데 하여간 좀 나쁜 건 없다.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좀 복잡한데 제 생각에는 이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만 그냥 봅시다. 아무튼 우리가 미생물이 우리 장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거기서 면역 세포, 그 다음에 실제로 얘들이 내는 물질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은 BBB도 튼튼하게 만들어.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부종 안 생겨야 되잖아요. 부종 안 생기려고 별 쇼를 다 하잖아요. 봐보세요. 장 미생물이 부종 안 생기게 해주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박테리아가 좋느냐, 어떤 유산균이 좋느냐? 사실은 이게 뭐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이게 특이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종류가 다 좀 틀리고 한국 사람 틀리고 미국 사람 틀리지, 또 여자 남자 틀리지, 또 육식 좋아하냐 뭐 이것 따라서 미생물 구성이 틀리니까 이걸 진짜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공통적으로 생긴 게 있어요. 알파 다이버시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양성이 부족하면 별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유산균 한 가지를 내가 먹으면 다양성이 확보되냐? 확보가 된더라 그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유산균 한 가지를 먹어도 다양성이 확보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그 결론은 이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익이 된다. 손해나는 것은 이것만 손해예요. 엄청나게 뇌가 허약했을 때는 애가 뚫고 들어가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약하지 않는 상황. 저는 이제 노인분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노인분들이 폐혈증으로 돌아가셔요. 어제도 제 환자분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 폐혈증을 일으키는 균이 병원균이 아니에요. 공생균이에요. 공생균. 어제 돌아가신 분이 뇌가 갖고 있는 공생균에 폐혈증 걸려서 돌아가셨다니까요. 뇌가 허약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허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진짜 이균인한테 좋을 거냐 이것은 상당히, 왜냐하면 우선 논문마다 다 틀려요. 아까 제가 예를 하나 드렸는데 또 다른 논문은 그렇지 않다 뭐. 그래서 어떤 종류도 많잖아요. 1000종류가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찾아내는 게 사람마다 또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종류를 바꿔서 계속 들어보는 거지, 먹는 거지. 어쨌든 다 이익은 되니까. 근데 진짜 암에 진짜 효과가 좋은 어떤 그런 유산균을 찾기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질이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골고루 먹는 거다. 그래서 유산균도
뭐가 약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종류를 바꿔서 그 다음에 여러 종류를 드셔도 좋고 견딜 수 있으면 여러 종류를 드셔도 좋고 그 다음에 그러면 유산균을 도대체 몇 알을 먹어야 되냐? 지시한 대로 거기 되게 써져 있잖아요. 하루에 2번 드세요, 1번 드세요. 뭐 회사마다 틀리잖아요. 여태까지의 레포트에 많이 먹었다고 좋진 않아요. 많이 먹었다고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더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들어가서 번식하는 게 굉장히 강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많이 먹었다고 해서 효과는 가잖아요. 그 다음에 유산균을 또 매일 먹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제가 배변 이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콜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는 거. 진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공생관계가 있으면 개들은 다 땅을 자기들이 영역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산균을 줘봐야 개들이 거기다 콜로니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콜로니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걸 긁어내고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개들이 콜로니가 돼서 오랫동안 생존을 해요. 우리는 콜로니가 아니면 거기다가 정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개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매일 먹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개들이 그 유산균이 만들어낸 그런 이게 공생관계가 1년, 2년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이미 공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뭐 100년, 200년 된 인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 그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개들을 지지해 주는 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고, 그 다음에 뭐 암도 없애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것은 잘 하고 있으면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그 다음에 양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많이 먹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그렇게 많이 배설돼도 진짜 계속 개들은 장 박테리아가 장에 부착이 안 되게끔 계속 뽑아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이 콜로니를 형성하는 것은 개들 번식 속도가 그것보다 빠르니까 그래요. 초 단위로 변하잖아요. 초 단위로. 초군 단위로 개들은 번식하잖아요. 그래서 콜로니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뭐 100조가 2kg면 도대체 한 개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몇백 그램이면 숫자로 따지면 수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내고 또 콜로니를 형성하려면 개들은 얼마나 번식을 빨리 하겠어요. 그래서 양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된다. 내가 뭐 한 10알을 먹어야 좋은 게 아니다. 하나만 줘도 그런 다양한 유산균이 훨씬 더 유리하다. 아니 된장 유산균하고 김치 유산균하고 틀리잖아요. 버터 유산균하고. 그러면 다 골고루 먹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미 우리는 공생관계를 다 가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진짜 힘들 때는 드시면 안 되고, 왜냐면 그것 자체가 나한테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그거 뭐 그 정도만 아니면 무조건 이득은 된다. 그것이 유산균에 대한 정리예요. 아마 유산균에 대해서 하여간 최근 견해를 다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강의는 잘 들었고요. 유산균 다양성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유산균을 한 종류를 3개월 먹고 3개월 후에는 다른 종류를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3개월 텀으로 그만할 게 아니라 여러 종류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된장에 양을 적게 그렇게 드셔도 좋아요. 섞어서 네. 먹어도 좋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좋다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홈쇼핑에 사면은 뭐 1년치도 주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왕이면 1년치 사지 말고 좀 나눠서 두세 가지 사서 그냥 드시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지. 네, 질문 없으면 오늘은 장 면역에 대해서 개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키토르다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키토르다를 주사 맞았다고 한 3주마다 주사 맞는데 주사 맞아서 바로 반응이 올까요? 키토르다 반응이 나오려면 3개월 걸려요. 직접적인 주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암에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들어가서 면역세포하고 뭐 이 마웅다웅 해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림이 있으니까 아 이게 세포다. 아까 제가 그 신경 면역세포 이거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실제로 약물이 들어가도 거기는 다 그냥 아수라판이에요. 우리 몸속은. 아, 그렇잖아요. 우리 피도 뭐 거기에 별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조직은 한 가지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별놈 것들이 다 있는 아수라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가서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변하려면 꾸준하게 해야지 모습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역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들은 생각 같아서는 그냥 가서 한 방에 그냥 뭐 하나 하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갑자기 빼면 또 요요 형성 생기잖아요. 제일 좋은 게 한 달에 500g에서 1kg 빼는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500g이 제일 좋아요. 500g으로 빼는 사람들은 진짜 오래 가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몸은 항상 무리를 하면 또 방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서서히 모습을 바꿔가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치료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뭐 당뇨, 고지혈증을 치료했잖아요. 지금 비만을 치료해요. 근데 비만하는 치료하는 것하고 당뇨 치료하는 것 차이점이 뭐예요? 원천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본질을 치료하는 거예요. 비만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이 들어서 생긴 병인데 그것의 본질은 내가 젊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을 하나하나 해서 고지혈증을 한 것보다는 비만을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저는 암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건강해지는 게 원천적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뭐 내가 1시간 운동해서 내가 건강해집니까? 그렇지만 똑같이 1시간 운동하는 것을 한 달이나 1년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걸 안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면역치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장면역도 그런 본질에 충실해지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